우리나라와 전 세계 GDP 성장률을 비교했을 때 최근 10년간 성적표가 어떻게 될까요? 승률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탐나는 정보를 다루는 염탐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실적인 지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환율 급등이다,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다, 수출도 감소할 수도 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이 똥 많이 늘어난다, 이런 여러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것만 좋지 않은 걸까? 아니면 뭔가 새로운, 예를 들면 우리 산업은 괜찮은 건지, 우리 산업 구조는 어떤 건지, 새로운 산업을 가기 위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경제 관심이 많으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아니면 현실 상황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부터 몇 가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얼마나 될까요? 한 2% 정도로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최근에 이런 여러 대외 여건이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얼마나 좋지 않을까? 최근에 OECD 자료가 조금 나온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랑 이렇게 섞어서 좀 보면요,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을 보면요, 제가 여기 표를 이제 뒤에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97년만 하더라도 7.2%였습니다. 이게 21년 2.3%까지 떨어지고요. 33년에는요 0%대로 진입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0.9%로 이제 하락을 하는 건데요. 더욱이 더 큰 문제는 2060년이 된다. 아직 많이 나오고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마이너스 성장률로 갈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나라랑 세계 GDP 성장률 바로 옆에 그래프가 있는데요. 자, 빨간색으로 된 게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고요. 파란색인 게 전 세계 GDP 성장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이 두 가지 표로 통해서 살펴보면요, 하락 속도가 생각보다 좀 급하게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이 된 해가 바로 2003년입니다. 2002년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월드컵을 하고 이렇게 2002년까지는요, 세계 GDP 성장률을 우리나라가 크게 상회하게 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 성장률보다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더 높았고요. 하지만 2002년이 지나고 2003년이 되면요,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전 세계 성장률에 이렇게 약간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그동안 있었던 이런 고성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마저도 지금 역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한번 기간별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3년부터 2002년까지 보면요, 그러니까 횟수별로 보면 19번 더 높았고 딱 한 번 더 낮았습니다. 그게 바로 98년도 IMF 위기, 금융위기 때입니다. 이걸 승률로 따지면 좀 그렇지만요, 95%의 확률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성장률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환점이 된 2003년부터 2021년 작년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승, 12번 더 높았고요, 7번 더 낮았습니다. 이게 한 63% 정도 되거든요. 이를 한 10년, 그러니까 최근 10년으로 더 한번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10년간으로 보면요, 4번 더 높았고요, 6번 더 낮았습니다. 승률이 절반도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갈수록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이걸 한번 산업 분야에 한정해서 한번 분석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나 다른 여러 국제 정세 등은 저희가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대외 환경 변화, 특히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뭔가 산업이라는 게 새로운 것도 막 나오고, 기존의 산업도 이 새로운 것과 접목이 돼서 다른
걸로 좀 바뀌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계속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면서 산업 구조도 조금씩 변해가고 제조업 형식도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업종별 기업 평균 나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 나이가 63세입니다. 반도체에서는요, 삼성전자고요, 가전, LG전자 해서 이렇게 표를 보시면 쭉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젊은 걸 보면 조선이 가장 젊네요. 무려 나이가 50세입니다. 1973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산업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이런 터줏대감 같은 느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나라 10대 그룹, 4대 그룹 이런 거 보면 순위가 잘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그룹 간에 아니면 기업 간의 역동성이 굉장히 적다. 라는 걸 이제 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2020년 이후에요, 자산 총액 기준 순위로 30위권에 진입한 신생 기업은 모두 몇 개가 있을까요? 단 2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유일합니다. 물론 그 업종 집중하는 것 자체는 조금씩 변화가 있고 조금 더 고도화가 돼가고 이렇게 서로 산업 내의 시너지는 조금 있지만요, 산업 자체가 확장되는 거는 조금씩 좀 부족합니다. 바로 이제 또 다른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춘 500의 산업별 한국 기준, 한국 기업들의 현황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산업 분류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20가지 산업 분류인데요. 여기에서 포춘 500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는 산업 분류만 보면요, 화학, 에너지, 엔지니어링, 금융, 산업재, 재료, 자동차, 유통, 기술 이렇게 몇 가지, 절반도 이렇게 진출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기업들 간의 순위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업들이 기존에 있던 대그룹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기업 집단에 다시 신규로 들어오는 게 조금 힘들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이거는 산업계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면 규제가 너무 많아서 사실 대기업으로 가기 좀 힘든 측면이 있다. 그리고 사업 규모를 굳이 키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가면요, 그에 관련된 여러 규제들도 있고 굳이 내가 더욱더 확장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 봐야 이득이 되지 않다. 사실상 별로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OECD 자료를 보면 이것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OECD 상품 시장 규제 지수 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이제 OECD 국가들 중에 시장에 진입할 때 규제가 얼마나 더 많은가를 이제 지수화 시킨 건데요. 이때 표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는 PMR 지수가 1.71입니다. 이거 보면요,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33위입니다. 이렇게 시장 규제 장벽이 좀 높다 보니까요, 이게 결국에 뭐로 바뀔까요? 새로운 기업들이 그만큼 탄생하기 힘든 거다라고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보면 유니콘 기업이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자, 글로벌 유니콘 보유국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1위입니다. 388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작년 8월 기준인데요. 중국이 2위, 157개, 인도 3위, 우리나라는 10위입니다. 1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1위와 차이를 보면 그게 너무 많습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총 11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기업명은 쿠팡과 위메프입니다. 이건 바로 전자상거래 분야고요.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이 있고 엘로우 모바일이 있습니다. 또 비바리퍼블리카, 이거 토스뱅크죠. 핀테크 분야가 있고 무신사, 지피클럽, LMP 코스메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로젠, 이거는 헬스 분야고, 야놀자, 소카, 이렇게 11개가 우리나라는 유니콘 기업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좀 산업 분야별로 봤었을 때 조금 안타까운 거죠. 신산업 분야별 유니콘 기업 분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수익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분야 1위고요, 미국이. 소프트웨어도 1위입니다. 전자상거래는 알리바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2위고, AI도 1위, 헬스케어 분야도 1위입니다.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업 규제는 조금 높더라도 새로운 이런 산업들이 아니면 새로운 기업들이 좀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고 부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주요 5개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핀테크 분야는 16위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아예 순위에 없고요. 전자상거래 6위,
AI도 순위 없습니다. 헬스케어도 4위입니다. 보면 각 한 개씩 있고요. 전자선거래가 2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의 현재 우리가 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뭐 선도하는 분야도 있고 빠르게 따라가는 분야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주요 기업들의 현황은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글로벌 선도 기업이라고 구독자분들 좀 들어보셨나요? 글로벌 선도 기업이라는 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글로벌 상위 500대 안에 들어가는 기업을 얘기를 합니다. 기업명으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한국전력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 기업들의 특징이 뭔가요? 대부분 다 제조업과 그냥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평균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런 선도 기업들의 구성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요, 제조업 분야가 아무래도 많습니다. 전체 55.9%, 그러니까 56% 정도가 글로벌 평균으로 제조업 기업들이 이런 선도 기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이 한 34% 정도 되고요, 기타 기업이 한 10% 정도가 됩니다. 자, 제가 이 뒤에 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산업별 구성을 나라별로 그리고 글로벌 평균으로 보여 있는 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 없는 분야가 딱 있습니다. 뭐가 없나요? 바로 서비스업 분야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제조업 비중이 조금씩 줄고 서비스업 분야가 비중이 늘어난다. 왜냐하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요, 제조업의 부가가치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이 굉장히 좀 부실한 상황이다라고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선도 기업은요, 금융업을 빼면 보통 한 10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헬스케어, 에너지, 통신 서비스, 부동산, 산업재, 필수 소비재, 반도체,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이렇게 10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10개 업종 중에서요, 무려 6개 진출하지 못하고요, 맨 끝에 말씀드린 4가지 분야에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바로요, 전자제품,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4개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쟁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매출액 1위 삼성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는요, 매출액 4위입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요, 그 순위가 거의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매출에 비해 영업이익이 조금 더 낮은 순위입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뭐가 될까요? 반도체 전자제품은 평균보다 조금 더 잘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와 철강은 조금 더 못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매출액 자체는 이제 성장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영업이익은 경쟁력을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성장하는 능력보다 이렇게 경쟁력이 순위가 더 낮으면 더 떨어지는 거겠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와 철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몸집보다 경쟁력이 조금 더 낮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전자제품은 LG전자가 생각 더 잘하고 있다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규모보다 더 잘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제 몫을 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떨어지고 있다. 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업들을 나오고 있지만요, 이것만 보더라도 대기업 자체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또 2020년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21년, 22년 현재 같은 경우 보면요, 이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환율도 높아졌고요, 원자재 가격은 진짜 급등을 하고 있고요, 환율도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은 더 높아지고 있고요, 외부에 있는 경쟁 기업들은요, 더욱더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순위 그리고 현재 이 경쟁력은 더욱더 하락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기업, 심지어 글로벌 선도 기업에 있는 위치에 있는 기업들마저도요, 굉장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선도 기업도 힘든 상황, 그리고 그게 어쩌면 증시 약세, 원화 약세의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 수도 있을까라는 게 이렇게 지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2020년에도 이랬는데 2022년 현재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더
안 좋아졌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암울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그 나라의 기업의 이제 건전성 이런 거 얘기할 때요, 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한계 기업 비중이 그렇다면 얼마나 되냐? 한계 기업이라는 건요, 내가 번 영업이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들의 비중을 얘기를 합니다. 자, 지난 5년 2016년부터 21년까지의 자료입니다.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한계 기업 비중이 늘면요, 당연히 이런 기업들 지원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이제 망했을 경우에 그게 우리 경제에 왔을 때 타격도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은 18.5%입니다. 2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높은데요. 평균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21년 기준 18.5%의 한계 기업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OECD 평균은 15.2%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만 해도 3.3%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 굉장히 안 좋죠. 무역수지 적자도 커지고 있고 수출 규모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하고 있고 에너지 가격은 좀처럼 안정화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를 위기를 극복하게 될 신흥 강자들이 또 자주 나오고 있냐? 여러 가지 기업 규제 때문에 잘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존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은 어떤 상황이냐?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찌됐건 투자 판단을 하든 아니면 다른 경제적인 판단을 하든 기본적인 이런 상황 인식은 정확하게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오늘은 이렇게 좀 암울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이렇게 암울했지만 그래도 좀 들을만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염탐정이었습니다.